전주를 뒤흔든 아내의 남편 살해 사건. 시신은 옥상 텃밭 아래에 묻혔다. 상상해보라. 한 주택 2층 옥상에 자리한 푸르른 채소밭은 무성하고 전갈해 보였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흙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의 시신이라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 공포로 변해버린 이야기이며 마침내 배우자의 목숨을 빼앗고 매일같이 물을 주던 텃밭 아래 그를 숨긴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밤 우리는 고즈넉한 도시 전주를 뒤흔든 이 비극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집에 사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게 만든다. 옥상 위 작은 텃밭에 싱그러운 깨씹과 무성하게 자란 쪽파, 향기로운 방아잎이 자라고 있는 풍경. 그 텃밭이 기름진 흙이 아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는가? 2023년 10월 말 전주 한옥마을의 오래된 기와집들과 콩나물국밥, 비빔밥을 파는 작은 식당들 사이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동네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장마철의 눅눅한 공기와 뒤섞인 마치 썩은 고기 같은 역한 냄새가 평범해 보이는 2층짜리 주택에서 풍겨나왔다. 그 집은 성실하고 상냥하기로 소문난 35세의 목수 박민준 씨의 집이었다. 하지만 8월 말부터 민준 씨는 종적을 감췄다. 그의 아내 김지연 씨는 이웃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떠났어요. 당신들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누구라도 소름이 돋을 만큼 몸이 건조하고 심지어 냉소적인 대답이었다. 그들의 두 아이 9살 서준이와 6살 서아는 순진하게 엄마의 말을 믿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쯤 평소처럼 선물을 사들고 돌아오는지 자주 물었다. 지연 씨는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는 멀리 지방으로 일하러 가셨어.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내에게서 을에 느껴지는 눈물도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가장 불안해한 사람은 민준 씨의 동생 박민수 씨였다. 그는 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민준 씨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지방에 갈 때마다 그는 항상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2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의 모든 휴대폰 번호는 꺼져 있었다. 그날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민수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형이 집 앞에 섰다. 밖에서 본 집은 평범했다. 벽의 페인트는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민준 씨의 오토바이는 마당에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되어 있었다. 현관등은 켜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마치 집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 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그를 덮쳤다. 집은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나무 액자 속에서 민준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집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듯했다. 그 이상한 느낌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 더욱 강해졌다. 예전에 2층은 비어있는 창고뿐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릎 높이의 시멘트 화단에는 검고 축축한 흙이 담겨 있었고 깨씹, 쪽파, 방아잎이 정성껏 가꾼 듯 단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 흙냄새는 평소처럼 신선하지 않았다. 시큼하고 진하며 코를 찌르는 마치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무언가와 더 비슷한 냄새가 났다. 그는 화단을 덮고 있는 타일 표면을 두드려 보았다. 소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울렸다.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혹시 형이 정말로 떠난 게 아닐까? 혹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젖은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단정한 옥상 텃밭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는 형의 집이 무서워졌다. 민수 씨는 옥상 텃밭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은 돌처럼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느리고 무겁게 민수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소파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커피 테이블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다. 그는 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 씨의 모든 옷이 옷장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가죽 재킷은 문 뒤에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낡은 지갑과 오래된 손목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민준 씨가 정말 떠났다면 왜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갔을까?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민수 씨는 그곳으로 향했다. 형수 김지연 씨가 두부 부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민수 씨를 보자 그녀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또 왔네, 도련님.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녀는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민수 씨는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형수님, 형이 소식 없는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요리를 저었다.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잖아. 나한텐 생각해야 할 아이들이 있어. 그 대답은 민수 씨를 차갑게 침묵하게 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대답 같지 않았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옥상 텃밭의 이미지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의 기억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주 씨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최우선이야.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다음날 아침 민수 씨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그는 놀고 있는 서준이와 서아에게 인사했다. 서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삼촌, 아빠는 언제 와요?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민수 씨는 목이 메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민수 씨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텃밭을 확인하는 척했다. 그의 손이 흙에 닿았다. 이상한 습기, 무거움, 그리고 어젯밤 비가 온 후 더 강해진 희미한 악취가 느껴졌다. 오후에 그는 현관에 앉았다. 골목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작은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갑자기 최 사장님의 가게 쪽에서 2 청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 가게 CCTV 영상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아줌마가 한밤중에 시멘트를 옮기던데. 민수 씨는 즉시 다가갔다. 사장님,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최 사장님에게 물었다. 모니터 화면에 9월 2일 새벽 영상이 나타났다. 지연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시멘트 포대와 타일 더미가 실린 손수레를 집으로 밀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연 씨의 얼굴은 심각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그녀의 눈은 불안해 보였다. 민수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옥상 텃밭,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악취, 남겨진 민준 씨의 물건들, 그리고 이제 이 CCTV 영상까지.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손을 떨며 뻣뻣하게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집에 무엇이 숨겨져 있든 그 답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고 머릿속은 형의 모습으로 복잡했다. 그는 내일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최 사장님 가게에서 CCTV 영상을 본 그날 밤 민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하던 전주 한옥마을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음산한 분위기를 더할 뿐이었다. 그의 작은 원룸에서 그는 생각에 잠겨 앉았다. 옥상 텃밭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혔다. 한밤중에 시멘트를 나르던 지연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나지막에 속삭였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옥상 텃밭 뒤에 정말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지연 씨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했다. 거실에는 박스와 비닐 냄새가 값싼 헤어스프레이 향과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민수 씨에게 인사했다. 도련님, 여기 참 부지런히 오네. 자기 인생보다 이 집안일에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그 비아냥에 목이 막혔다. 그는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옥상 텃밭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깨 싶은 바람에 흔들리고 쪽파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쪼그려 앉아 화단 한쪽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울렸다.
그는 가장자리의 흙을 만져보았고 표면 아래에 단단한 층을 느꼈다. 이건 보통 흙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공기를 들이마셨다. 축축한 흙에서 나오는 냄새는 더 이상 단순한 거름 냄새가 아니었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진하고 시큼한 향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손등으로 코를 막았다.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도련님, 너무 자주 오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냥 내 텃밭 구경하는 거라면 매일 올 필요는 없어. 민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형이 보고 싶어서요, 형수님. 아이들도 돌봐주고 싶고요. 지연 씨는 비웃었다. 그럼 아이들이나 돌봐. 쓸데없는 거 파헤치느라 바쁘지 말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고 민수 씨는 점점 더 커지는 공포감 속에 남겨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비가 내릴 때마다 2층에서 나는 냄새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콩나 물국밥을 파는 이웃 아주머니가 그에게 속삭였다. 그 냄새 정상이 아니야. 마치 큰 짐승 사체 냄새 같아. 말하기 무섭지만 자네도 알 거 아니야. 민수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고 혀가 굳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준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척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올라갔다. 천천히 그는 텃밭 구석의 흙을 조금 파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그의 손가락이 단단한 표면에 닿았다. 두꺼운 시멘트층이었다. 그는 더 깊이 파보려 했고 작은 틈새에서 역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민수 씨는 들고 있던 작은 삽을 떨어뜨렸고 거의 토할 뻔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즉시 흙을 다시 덮었다. 숨이 가빴다. 이제 그는 이 텃밭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지연 씨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다음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민수 씨는 서준이와 서아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고 있었다. 그들 뒤에 지연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짧게 말했다. 여기 오는 게 피곤하면 도련님, 괜히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무 알려고 드는 사람은 보통 일찍 다치거든. 그 말에 민수 씨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비밀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나온 후 그는 골목 끝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숨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그 집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겠어.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날 아침 전주의 공기는 아직 밤사이 내린 비의 여운으로 축축했다. 이슬이 나무잎에 맺혀 있었고 젖은 흙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 그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 씨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너무 알려고 드는 사람은 보통 일찍 다치거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그가 큰 길가에 있는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기에 충분했다. 약간 낡은 흰색 페인트 칠을 한 소박한 건물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천천히 펄럭였다. 민수 씨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경찰관이 안내 데스크에서 그를 맞으며 용무를 물었다. 긴장감 섞인 잠긴 목소리로 민수 씨는 대답했다. 형의 실종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2달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형사실로 안내받았다. 깔끔한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이강철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민수 씨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수 씨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8월 말부터 사라진 민준 씨, 갑자기 나타난 옥상 텃밭, 점점 심해지는 악취, 지연 씨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한밤중에 낯선 남자와 함께 시멘트를 나르던 지연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민수 씨의 이야기가 끝난 후 방은 한동안 조용했다. 이 형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방금 들은 모든 말을 곱씹었다. 그러니까 형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끄덕였다. 무거운 혐의라는 거 압니다, 형사님. 하지만 저는 제 형을 압니다. 말없이 그렇게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정황이 그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형사는 앞에 놓인 빈 서류철을 덮고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민수 씨는 가슴이 여전히 요동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경찰차 2대가 전주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게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즉시 일어나 길가에 모여들었다. 수군거림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지막한 목소리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네 집에 경찰이 왔네. 결국 냄새가 예전부터 이상하긴 했어. 아이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세상에. 민수 씨는 인파 속을 걸으며 경찰관들을 따라 형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마치 골목길 땅이 그의 발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집 앞에는 이미 지연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변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죠, 경찰 아저씨? 이 형사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섰다. 부인의 남편인 박민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집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세요? 이 집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거실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가족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민준 씨의 옷들은 옷장에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낡은 지갑과 손목시계도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한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멀리 떠난 사람이 이 모든 걸 두고 가는 건 이상하군. 그들은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옥상 텃밭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냄새와 뒤섞인 후텁지근한 공기가 즉시 방을 가득 채웠다. 몇몇 경찰관은 코를 막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형사는 쪼그려 앉아 장갑 낀 손으로 흙을 만져본 후 시멘트 화단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래에 추가적인 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연 씨는 방구석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해석하기 어려운 옅은 미소를 띤 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냥 평범한 텃밭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먹이려고 만들었죠. 냄새가 안 좋다면 아마 염소 똥 거름 때문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누구에게나 도전하는 듯 냉소적으로 들렸다. 경찰관들은 즉시 파헤치지 않았다. 그들은 흙 샘플을 채취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맡아지는 이상한 냄새를 기록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이 형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팀장님,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첩에 기록했다. 연구소로 보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민수 씨는 뒤에 서 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경찰관이 텃밭을 두드리거나 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예감이 맞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드러날지 상상하는 것이 끔찍했다. 거의 이 시간이 지난 후 초기 수색이 끝났다. 경찰은 흙 샘플이 담긴 비닐봉지, 기록 카메라, 그리고 수첩을 들고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더욱 웅성거리며 의문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몇몇은 나지막이 속삭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으며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민수 씨는 마당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경찰관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랐다. 이 형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당신은 준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집 창문 너머로 지연 씨가 밖을 내다보는 것이 보였다. 옅은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더 차가웠다. 마치 민수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려는 법까지도 조롱하는 듯했다. 그날 밤 전주의 작은 골목은 수군거림으로 더욱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 그 소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사라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기도했다. 하느님, 내일 무엇이 드러나든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소서. 다음 날 아침 전주는 마치 숨을 죽인 듯했다. 해가 낡은 기와지붕 위로 막 솟아오를 때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다. 오늘 박민준 씨 집 옥상 텃밭을 정밀장비로 수색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일부는 지나가는 척했고 일부는 가게에 앉아 기다렸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좁은 골목은 이제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 찼다.
민수 씨는 길끝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자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형의 모습과 옥상, 텃밭의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다. 경찰관들이 큰 망치, 드릴, 그리고 증거물 봉투가 담긴 상자를 내리는 것을 보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집 앞에는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었고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그러세요, 형사님. 할 일 하세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은 오히려 민수 씨의 소름을 돋게 했다. 너무나도 침착해서 마치 도전하는 것 같았다. 경찰관들은 즉시 들어가 지연 씨의 두 아이를 이웃집으로 옮겨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사가 짧게 지시했다. 옥상 텃밭에 집중한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단독 행동은 금물이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즉시 덮쳤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드릴이 켜지자 굉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화단의 타일이 흔들리고 균열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리고 얇은 먼지가 날렸다. 민수 씨는 뒤에 서 있었다.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타일이 깨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도 함께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몇 분 후 타일층이 벗겨지며 그 아래 단단한 시멘트가 드러났다. 큰 망치가 내려쳐졌다. 첫 번째 충격음이 크게 울리자 밖에 있던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계속해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충격은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작은 틈새에서 후텁지근한 공기가 더 강하게 새어나왔다. 몇몇 경찰관은 코를 막았지만 계속해서 일했다. 민수 씨는 숨을 참았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도만이 있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집 밖의 분위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망치 소리와 숨소리가 뒤섞였다. 호기심과 공포를 억누르던 사람들이었다. 지연 씨는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수 씨를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걸 파헤치고 나면 네 인생이 평온할 거라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민수 씨는 몸서리쳤지만 그는 대답 없이 마주 보았다. 거의 1시간이 지난 후 시멘트 일부가 갈라졌다. 날카로운 냄새가 더 선명하게 퍼져나와 몇몇 경찰관은 잠시 뒤로 물러섰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팀장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추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멈춰. 장비 재정비해. 이 다음부터는 돌아갈 길이 없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네 사원에서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마지막 망치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밖에 있던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기도했다. 안에서는 긴장감이 짙어졌다. 이 형사는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잠깐 쉬고 계속한다. 내일 아침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할 거다. 민수 씨는 지연 씨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가끔은 그냥 묻어두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은 공중에 떠다니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전주는 해가 뜨기 전부터 다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오늘 경찰이 박민준 씨 집 옥상 텃밭을 완전히 파헤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수 씨는 천천히 현장으로 걸어갔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다. 그의 머릿속은 시멘트 균열과 형의 얼굴로 가득했다. 몸은 지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오전 9시경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대형 드릴, 망치, 심지어 시신낭까지 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길을 비켜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경찰관들의 모든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연 씨는 검은색 두건을 쓰고 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무표정했다. 그녀는 잠시 돌아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본 민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차가운 태도는 모든 희망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경찰관들은 즉시 두 아이를 이웃집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올라갔다. 드릴이 굉음을 내며 어젯밤 이미 금이 간 시멘트를 부수었다. 충격음과 먼지가 방을 가득 채웠다. 몇 분 후 틈이 더 넓어졌다. 안에서 후텁지근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 경찰관이 서둘러 이중 마스크로 코를 막았다.
팀장님, 냄새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다. 민수 씨는 몸이 굳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억지로 숨을 참았다. 그의 기도는 단 하나였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마지막 망치가 세게 내리쳤다. 시멘트층이 무너지며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났다. 3개의 봉지가 있었다. 일부는 찢어져 탁한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썩은 냄새가 강하게 퍼져나와 몇몇 경찰관은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방은 조용해졌고 드릴은 꺼졌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이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위치를 사진 찍고 기록해 모든 것을 증거물로 처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법의학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사진을 찍고 봉지를 방수포 위로 옮겼다. 봉지가 옮겨질 때 나는 질척한 소리는 소름을 돋게 했다. 밖에 있던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멀리 도망쳤고 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민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몸이 떨렸다. 그는 답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은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 푸르러 보이던 텃밭 아래에 묻혀 있었다. 지연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너희들이 지금 드러난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모든 사람을 돌아보게 했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어떤 이는 오히려 두려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수 씨는 절망에 차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비틀렸을 뿐 거의 미소에 가까웠다. 이 형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현장 보존해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 팀원만 들어올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하게 긴장을 끊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모든 구역을 봉쇄했다.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마치 기댈 곳을 찾듯 금이 가고 먼지투성이인 타일을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쓰라린 현실만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옥상 텃밭에서 검은 비닐봉지 3개가 인양된 이후 전주는 여전히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이제 박민준 씨의 집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져 그 건물을 미스터리와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민수 씨는 경찰서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지쳤지만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텃밭에서 나던 날카로운 냄새와 비닐봉지가 들어 올려질 때의 소리가 떠올랐다. 이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박민수 씨, 처음부터 본 모든 것에 대해 자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상한 흙냄새, 지연 씨의 차가운 시선, 8월부터 사라진 민준 씨까지. 그는 때때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멈췄고 경찰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법의학팀이 비닐봉지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었다. 역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붙어있는 옷가지 잔해에서 구겨진 전통 문양의 천이 발견되었다. 주머니에서는 전통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린 오토바이 열쇠가 떨어졌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소박한 물건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부검 결과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이 형사는 팀원들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피해자는 8월 말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 머리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상처 있음. 사고의 흔적 없음. 이건 살인사건이다. 다음 날 지연 씨가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소박한 흰색 옷을 입고 왔다. 그녀를 본 주민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취조실에서 지연 씨는 똑바로 앉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눈은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형사는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지연 씨, 당신 집에서 발견된 3개의 비닐봉지에는 박민준 씨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열쇠도 발견했고요. 지연 씨의 얼굴이 약간 변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들은 항상 저를 비난하네요. 다른 사람이 놓아두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은 요새가 아니에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죠. 이 형사는 책상을 두드렸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강한 타격이 있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연 씨는 한숨을 쉬고는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형은 고집 센 사람이었어요. 적도 많았고요. 왜 바로 저를 탓하는 거죠? 안으로 불려들어온 민수 씨는
그 부인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 차 쉬어 있었다. 지연 씨,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형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 지연 씨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네 형은 자기 길을 선택했어. 너희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나를 탓하지 마. 방은 조용해졌다. 이 형사는 너무 빨리 압박하지 않으려 자제하며 서류철을 덮었다. 좋습니다.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현재 증거로는 김지연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지연 씨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민수 씨를 더욱 무너지게 했다. 하지만 그는 거짓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전주의 밤이 내렸지만 박민준 씨의 집은 여전히 환하게 밝았다. 경찰의 조명등이 옥상 텃밭을 비추었고 노란색 폴리스라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진실이 있다는 경고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경찰서에서 이 형사는 현장 감식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팀장님, 텃밭 구석을 더 깊이 파보니 단단한 물체가 든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연구소로 보내. 다음 날 아침 그 물건은 증거물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녹슨 쇠질의 때에는 아직 갈색의 마른 자국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희미한 라벨이 붙은 작은 병에 탁한 흰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직원이 설명했다. 수면제로 추정됩니다. 팀장님, 초기 검사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나온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민수 씨는 입을 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기억은 몇 달 전 민준 씨의 불평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연 씨가 타준 커피를 마시면 금방 잠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 기억은 이제껏 간과되었던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지연 씨는 다시 소환되었다. 취조실은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다. 이 형사는 쇠지렛대와 병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지연 씨, 이 물건들은 당신 집 옥상 텃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쇠지렛대와 진정제가 든 병,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연 씨는 두 물건을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쇠지렛대는 오래된 텃밭 도구예요. 아직 있는 줄도 잊고 있었네요. 수면제요? 그건 의사 처방받은 제 거예요. 제가 자주 잠을 못 자거든요. 이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문제는 이 병 안의 액체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쇠지렛대는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깔끔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들렸다. 민준 씨, 그는 고집이 셌어요.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당신들은 너무 빨리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있던 민수 씨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연 씨, 그만 둘러대. 형은 여기에 적이 없었어. 매일 그와 함께 있던 건 당신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알잖아? 지연 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민수야, 넌 가끔 와서 네 형의 겉모습만 봤어. 넌 그 집안 사정을 몰라. 아는 척 판단하지 마. 방 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이 형사는 지연 씨를 깊이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부인할수록 숨기는 게 있다는 게 더 명백해집니다. 증거는 이미 이 집 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파헤칠 겁니다. 지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시 떴다. 그러세요. 하지만 나중에 발견한 것이 당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형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려 자제했다. 그는 천천히 서류철을 덮고 보고서에 짧게 기록했다. 초기 증거 강화됨, 피의자, 여전히 부인, 압박을 위한 다음 단계 필요. 민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전주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질문과 고통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그는 진실이 눈앞에 있지만 곧 찢어질 얇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전주 경찰서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법의학 결과가 도착했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진실의 조각들을 가져왔다. 민수 씨는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을 못 자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하듯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가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이번에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뻣뻣한 자세로 앉아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열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연 씨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텃밭에서 발견된 쇠지렛대에는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문도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한숨을 쉬었다. 지문이라니, 당연하죠. 제가 텃밭 일할 때 썼으니까요. 그게 제가 때렸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 형사는 감정을 억누르며 책상을 두드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면제 병에도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누구든 그 병을 우리 집에 놓아둘 수 있죠. 여태껏 참아왔던 민수 씨가 마침내 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변명 그만해. 형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지연 씨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민수야, 넌 네 형의 겉모습만 봤어. 넌 그와 한 집에 살지 않았잖아. 아는 척하지 마. 이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민준 씨가 과거에 누군가 이수진이라는 여성과 나눈 대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위협을 느낀 이유였습니까? 처음으로 지연 씨의 시선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 짧은 섬광이 스쳤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적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 씨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진, 그는 민준 씨가 통화 중에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이 형사는 천천히 서류철을 덮었다. 입을 다물수록 수사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증거는 우리 손에 있고 그 이름은 단지 하나의 입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헤칠 겁니다. 지연 씨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굳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시 떴다. 그럼 그러세요. 하지만 진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놀라지 마세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밖에 전주 하늘은 흐렸다. 마치 곧 완전히 드러날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전주의 공기는 아직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민수 씨는 부모님 댁 앞에 서서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소식을 전하려 했다. 어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울어눈이 붉었다. 민수 씨가 다가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모든 게 밝혀졌어요. 형, 정말로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짓을 한 사람은 형수예요. 그 말이 마침내 터져나오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흐느꼈다. 늙은 여인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몸이 떨렸다. 민수 씨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았어요. 더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왜 이렇게 된 거니?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민준이는 죽고 지연이는 구속되고 그 손주들은 모든 걸 잃었어. 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형을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며칠 후 그는 두 조카와 함께 도시 외곽의 보육원으로 갔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아이들은 판사가 공식 후견인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곳에 맡겨져야 했다. 차가 보육원 마당에 멈추자 두 아이는 흰색 페인트 칠을 한 소박한 건물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막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삼촌, 우리 왜 여기에 왔어요?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잠깐 동안 여기서 지내는 거야. 삼촌이 자주 오겠다고 약속할게. 아이는 놓칠까 두려운 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요동쳤지만 진정시키려 애썼다. 보육실에서 아이들은 친절한 보육사에게 환영받았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가슴에 무거운 짐을 느꼈다. 구석에 앉아있는 조카들을 보니 그들의 순진한 얼굴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거기서 비로소 제대로 울었다. 단지 민준 씨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삼촌으로서. 그날 밤 경찰서에서 이 형사는 재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추가 진술을 위해 불려갔다. 그 방에서 그는 철창 너머에 앉아있는 지연 씨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수야,
지연 씨의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 쉬어 있었다. 민수 씨는 유리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네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믿어줘. 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난 그저 두려웠어. 모든 걸 잃을까 봐. 그리고 이제 봐. 정말로 모든 걸 빼앗겼어. 남편은 죽고 아이들은 멀리 있고 난 여기에 갇혀 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민수 씨는 목이 막혔다. 그가 들었던 동기는 단지 질투와 이기심뿐이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쓰라린 고백으로 가득 찬 씁쓸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수 씨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형은 내게 형이자 롤 모델이었어. 형수님도 알잖아. 형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 지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연약해 보였다. 동행했던 이 형사는 그저 기록만 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재판을 위해 모든 증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내일 서류는 검찰에 송치될 것이다. 재판은 곧 결정될 것이다. 다음 날 경찰서 주변은 더욱 붐볐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전주를 뒤흔든 가정 비극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담장 밖에 서서 수군거렸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비웃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인파를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단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짐을 짊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집 현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밤바람은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 날랐고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반주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민준 씨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연을 날리고 논두렁을 달리고 형이 항상 정직하고 강해야 한다고 충고하던 것을 들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먼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민수 씨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형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다른 곳에서 지연 씨는 구치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축축한 벽에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모든 걸 빼앗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처럼 희미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형사는 그날 밤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건이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에 치유되지 않을 가족의 상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은 무거운 침묵으로 끝났다. 마치 전주 전체가 슬픔에 잠긴 것 같았다.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건의 고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남겨진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재판날이 왔다. 그날 아침 전주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짙은 구름이 마치 분위기를 억누르듯 드리워져 있었다. 지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호기심에, 일부는 정의가 정말로 실현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기자들은 입구에 몰려들었다. 그들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섰다. 늙은 여인은 검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자 얼굴이 창백했다. 민수 씨가 팔을 꽉 잡지 않았다면 거의 쓰러질 뻔했다. 어머니, 우리 힘내요. 민수 씨가 속삭였다. 비록 자신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며 재판 시작을 알렸다. 왼쪽에는 두꺼운 서류를 든 검사가, 오른쪽에는 전략적인 표정의 지연 씨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뒷문이 열렸다. 지연 씨가 주황색 수의를 입고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걸음은 휘청거렸다. 그녀는 자신을 꿰뚫는 수십 개의 눈초리를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분노, 실망.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검사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지연은 2023년 8월 28일 밤 남편 박민준에 대한 살인을 고의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섞은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시신을 시멘트로 덮은 바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식물을 심어 의심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모든 단어가 민수 씨의 가슴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눈을 감고 손이 작은 묵주를 쥐고 떨리는 것을 보았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이 사망을 유발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치밀한 계획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혼 위협과 자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하여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행위는 우발적이었으며 계획된 범죄가 아닙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듣고는 첫 번째 증인인 민수 씨를 불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앞으로 나섰다.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잠시 막혔다. 저는 형의 집이 조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2층에는 새로 생긴 화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제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민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형이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의입니다. 아이들이 불확실성의 그림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은 눈을 닦았다. 다음 증인은 이수진 씨였다. 그녀의 등장은 방청석에서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수진 씨는 연한 갈색 한복을 입고 소박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록 얼굴은 분명 긴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고 박민준 씨와 과거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가 지연 씨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안부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지연 씨의 번호로 밝혀진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계속 연락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심지어 아이들 사진까지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다. 피해자는 당신과 계속 연락했습니까? 수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단지 사회활동에 대한 짧은 대화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의 증언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일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검사는 지연 씨의 질투가 근거도 없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제 지연 씨가 말할 차례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어요.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기댈 곳이 없었어요. 민준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을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멈춰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가 쓰러졌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그저 덮고 싶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민준 씨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제 두려움에 의해 무너졌을 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지만 검사는 즉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려움이나 절망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으며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이유보다도 더 큽니다. 재판은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법의학 결과 지연 씨의 휴대폰에서 부패 냄새를 감추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 2층 리모델링을 본 이웃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강화했다. 판사의 의사봉이 임시 휴정을 알리며 두드려졌다. 민수 씨는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즉시 그를 둘러싸고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는 단지 짧게 말했다. 모든 것을 법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 조카들이 나중에 부모 없이도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 밖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비가 천천히 내렸다. 민수 씨는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연도 그들의 가족을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민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는 우울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 말이 쓰라린 진실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 상처는 남을 것이다. 판사의 판결이 어떻든 재판 둘째 날은 흐린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마당은 빽빽하게 들어찼다. 주민들은 포스터를 들고 서 있었고 기자들은 자리를 다투었다. 모든 시선은 김지연 씨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에 쏠려 있었다.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일찍 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몸은 야위었지만 출석하겠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들에 대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듣고 싶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 씨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도왔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사는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다. 중년의 의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증인석에 올랐다. 검사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높은 농도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또한 가슴에 외부 압력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특정할 수 없지만 사망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물리적 압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이 조합이 위험한가요? 네, 그 조합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방청객은 숨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비록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는 것은 모든 것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변호인이 반박하려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결론은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제 의뢰인은 냉정한 계획이 아니라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기록했다. 다음, 증인. 민준 씨의 가까운 이웃인 박 씨 아저씨가 증인석에 올랐다. 9월 초에 지연 씨가 시멘트를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리모델링 하는 줄 알았죠. 경찰이 오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집에서 심한 말다툼 소리를 몇 번 들었지만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언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 지연 씨가 말할 차례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네, 제가 그 시멘트를 샀어요. 저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 씨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 저는 그를 덮었어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랐지만 현실은 더 나빴어요. 제 행동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판사를 쳐다보았다. 저 자신을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단지 제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검사는 즉시 강조했다. 오히려 아이들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어머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피고인 자신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민준 씨를 위한 정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점심 휴식 후 검사는 마지막 증거인 민준 씨의 휴대폰 음성 녹음을 제시했다. 법정은 즉시 조용해졌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지치고 무겁게 들렸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야. 계속 여기 있다가는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민수 씨는 의자를 꽉 잡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말들은 구하지 못한 형의 마지막 메시지 같았다. 변호인은 그 충격을 막으려 애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녹음은 피해자의 감정 표현일 뿐 살인 계획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이 녹음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며 그 압박이 피고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재판이 끝났을 때 밖의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민수 씨에게 몰려들었다. 오늘 재판에 만족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민수 씨는 붉어진 눈으로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만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형은 이제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이유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전주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다. 민수 씨는 현관에 앉아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녹음에서 들었던 민준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 그 말은 이제 쓰라린 현실이 되었다. 구치소에서 지연 씨는 두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며 반복적으로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은 증거가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판결은 시간 문제였고 매 순간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더욱 깊이 새겨졌다. 재판 셋째 날은
이전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전주지방법원 마당은 빽빽하게 들어찼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민준이를 위한 정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제 고아가 된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었다.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일찍 왔다. 어머니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그녀는 참석하겠다고 고집했다. 이 모든 것의 끝을 지켜보고 싶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 씨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를 부축했다. 법정에서 김지연 씨는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물도 놀람도 없었다. 몇몇 방청객은 그녀를 돌 심장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 그 태도는 오히려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 어떻게 한때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 그렇게 차갑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재판은 시각적 증거 재상용으로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처음 민준 씨의 집을 수색했을 때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새로워 보이는 2층의 시멘트 바닥, 채소를 심기 위해 사용된 그 위의 흙더미, 모든 것이 방청객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검사는 그 집에서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했던 수사관을 불렀다. 역한 냄새를 맡았을 때 저희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부수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막고 숨을 참았다.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변호인이 즉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의뢰인의 행동은 패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는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잃을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판사는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 변론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강력합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기자들이 민수 씨를 쫓았다. 지연 씨가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믿으십니까? 민수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의도가 없었다면 왜 모든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었을까요? 패닉은 보통 사람을 비명 지르게 만들지 몇 달 동안이나 덮어두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대답은 즉시 그날 오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휴식 후 재판은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민준 씨의 큰아들이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 증인으로 출석했다. 작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저는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아빠가 떠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화를 내며 우리를 멀리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어요.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고 그의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앞을 쳐다볼 뿐이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제하려 애썼다. 조카가 쓰라린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다. 검사는 그날 재판을 짧지만 날카로운 진술로 마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문가 증인, 이웃 증인, 녹음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자녀 진술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민준 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씁쓸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방구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몇몇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판사는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오며 민수 씨는 발걸음이 무거움을 느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들아, 우리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던 걸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아니라 어머니, 이건 그녀 자신의 행동의 결과예요. 그날 밤 전주의 분위기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가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떤 이는 지연 씨를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여기며 동정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잔인하고 어머니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분노했다. 집에서 민수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밤바람은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 날랐지만 그의 생각은 민준 씨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어릴 적 논에서 연을 날리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민준 씨가 말했다. 민수야, 우리는 형제니까 서로 지켜줘야 해. 민수 씨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는 형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았다. 구치소에서 지연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판사의 목소리, 검사의 목소리, 민준 씨의 녹음된 목소리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나지막에 속삭였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두려웠던 엄마일 뿐이야. 그러나 그녀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셋째 날은 잿빛 구름이 전주 하늘에 들이운 채 끝났다. 모든 사람들은 최종 결정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가족의 상처는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다. 새벽부터 전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점상들의 목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군중의 외침이 뒤섞였다. 현수막과 포스터가 다시 높이 치켜 들렸다. 법은 가장 무겁게.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했다. 직접 들어야겠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정은 빽빽하게 들어찼고 심지어 바깥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긴장감 속에 조용해졌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다. 피고인 김지연에 대한 사건 번호 2023-112 재판, 오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깊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먼저 검사가 구형을 낭독했다. 저희는 계획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법정에 몇몇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쳤다. 비록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민수 씨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한편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이 일어설 차례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적 압박, 두려움, 그리고 자녀 양육권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매우 어린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법정은 양분되었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욱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모든 단어가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을 천천히 짓누르는 것 같았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 증인,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지연이 계획살인 및 시신은닉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가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일부는 작게 환호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민수 씨 자신은 그저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민준 씨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어 안도했지만 그 판결이 두 어린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무너졌다. 지연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이들. 경찰이 그녀를 법정 밖으로 데려가기 전 문이 닫히자 법정은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판사는 의사봉을 3번째 두드리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을 마칩니다. 법원 밖에서 군중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즉시 민수 씨에게 다가갔다. 박민수 씨, 무기징역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민수 씨는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제 형은 여전히 떠났고 그 두 아이는 여전히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시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다. 수천 번 인용되었다. 그날 밤 민수 씨의 집은 지지를 보내러 온 이웃과 친척들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여전히 흐느꼈다. 왜 이렇게 된 거니? 아들아. 왜 네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거니? 민수 씨는 그저 그녀를 안았다. 조금 전 내린 비에 젖은 마당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한편 여자 구치소에서 지연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닳기 시작한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반복해서 속삭였다. 더 이상 관객도 변호사도 없었다. 오직 뒤늦은 후회에 갇힌 자기 자신뿐이었다. 다음 날 판결 소식이 신문 일면과 뉴스 포털을 가득 채웠다. 김지연에게 무기징역 선고, 전주 사건 마침내 종결이라는 큰 제목이 걸렸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서서히 일상은 다시 흘러갔다. 하지만 민수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특히 남겨진 두 어린아이에게 그 상처는 빨리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지울 수 없는 기억과 함께 긴 날들을 살아가야 했다. 너무 빨리 떠난 아버지, 치명적인 실수에 얽힌 어머니,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깨진 가족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재판의 끝은 단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슬픔과 교훈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집 현관에 서서 구름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별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고 형의 아이들이 나중에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 밤바람이 불어와 긴 침묵을 가져왔다. 그 이야기는 마침내 법정에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목격한 이들의 마음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판결 후 며칠 동안 전주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소라는 잦아들었고 언론은 다른 뉴스로 옮겨갔다. 하지만 민준 씨의 작은 가족에게 상처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여전히 부모님이 남긴 집 마당을 쓸었다. 새소리와 아침바람은 항상 민준 씨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때때로 그는 여전히 형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문에 나타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주들 앞에서 강해지려 애썼다.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 가야 하고 계속 꿈을 꿔야 해. 과거가 미래를 망치게 두지 마라. 그녀는 민수 씨에게 말했다. 그 소박한 말은 손주들뿐만 아니라 민수 씨 자신에게도 버팀목이 되었다. 민준 씨의 두 아이는 이제 민수 씨의 집과 가까운 친척 집을 오가며 살았다. 그들은 여전히 아빠를 물었고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은 결코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도 약이 될 것이었다. 전주 시민들에게 이 사건은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모든 사람들은 부부, 싸움, 질투,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맑은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장의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감정이 가정을 망치게 두지 말아야지. 민수 씨는 밤에 현관에서 자주 생각에 잠겼다. 그는 법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오직 마음만이 용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어. 어느 날 밤 그는 속삭였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 아이들의 엄마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그 아이들을 원한이 아닌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이 두려움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가족은 서로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하며 정의는 비록 늦게 오더라도 결국 제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멈춰 봅시다. 우리 각자의 집을 들여다봅시다. 너무 자주 타오르도록 방치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만큼 우리를 몰아붙이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비극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잘 들을 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전하고 평화로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실을 경험한 분들께 상처는 남을 수 있지만 인생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인생은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기도로 가족의 이야기를 마쳤다. 형이 편히 쉬기를, 형의 아이들이 강해지기를, 그리고 지연 씨가 철창 뒤에서 변화를 가져올 후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은 조용했다. 이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결론 및 교훈. 충실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한 이 긴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민수, 민준, 그리고 지연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 장소, 사건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순전히 창작된 것입니다. 만약 실제 삶과 이름이나 상황이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찰하고 지혜를 얻고 현실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얽매이는 곳이 아니라 안식처입니다.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과도한 소유욕으로 변하고 신뢰보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집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가족은 존중과 개방성 위에 세워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질투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지연 씨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투를 느끼고 상실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항상 가장 순수한 희생자입니다. 모든 가정 불화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지만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 그들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면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조만간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늦게 올 수도 있고 정의는 더딜 수도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치유의 길입니다. 이야기 속 민수 씨는 분노와 증오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가 형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일한 길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다툼이 있습니까? 사과의 말이나 단지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 또는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부드러운 한마디나 따뜻한 포옹 한 번이 미래의 큰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할 마무리입니다. 이 허구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났지만 그 교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삶이 항상 선택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인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억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교훈은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감동적인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항상 건강, 평온,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지킵시다. 평화로운 삶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